25% 관세를 감수할 것인가, 3,5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인가. 다시 한번 워싱턴의 최후 통첩이 전달되었습니다. 3,500억 달러를 요구하던 바로 그 미국이, 25% 관세로 위협하던 바로 그 미국이 결국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며 사과의 말을 건넸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명확히 싫습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핵심 기술진 300여 명이 철수한 미국. 생산 라인이 정지되자 제조업 전반이 흔들렸습니다. 조지아, 오하이오, 엘라베마, 미시간. 4만 5천 명이 생계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굽히지 않은 대한민국. 그 결과 충격을 받은 쪽은 오히려 미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 잘못 생각했다. 과연 무엇이 30년 우방 관계를 유지해온 미국을 이토록 당황하게 만든 것일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열흘, 단 10일 만에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기습체포 작전을 지시했던 바로 그 트럼프가 이제 소셜미디어에 전혀 다른 글을 게시하고 있었죠. 현재 이러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 저는 타드스 그랜트입니다. 35년 동안 워싱턴에서 한미 경제 관계를 연구해온 국제경제정책 전문가예요. 그러나 이런 급작스러운 전환은 처음 목격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조지아 현장은 완전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수천 명이 근무할 예정이던 그곳이 순식간에 버려진 땅으로 변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충격적인 선언이 이어졌어요. 3,500억 달러를 지불하여 관세 15% 수준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25% 관세를 감수하든지 택일하라. 3,500억 달러라고요? 제가 계산해 본 결과 한국 전체 외환 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규모였어요. 그 순간 경제정책연구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 딘 베이커의 분석이 머리를 스쳤어요. 차라리 관세를 부담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조지아 현장 상황 보고를 접하고 나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9월 어느 이른 새벽이었어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현대차와 LG의 합작 전기차 배터리 생산시설 건설 현장을 기습 단속했습니다. 300명의 한국인 설계 전문가와 핵심 엔지니어들이 일거에 연행되었죠. 그들은 모두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직접 발급한 정당한 비자로 입국한 첨단 배터리 제조 시설 설계의 핵심 두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제가 냉소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한국 정도로는 우리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건설 현장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CNN이 속보를 전했습니다. 현대차 LG 배터리 제조시설 건설 전면 중단, 3,000명 고용 계획 완전 취소, 18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사업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단순한 문제로 생각했어요. 대체 인력을 확보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건설은 재개되지 않았어요. 미국 엔지니어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설계 도면을 해독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셀 배치 논리를 파악하지 못하겠어요. 한국 팀이 어떤 방식으로 냉각 시스템을 구성했는지 이해 불가능합니다. 제조 공정의 핵심 알고리즘이 완전한 미지 영역이에요. 현장에서 전해지는 보고는 절망적이었죠. 미국 건설 근로자 1,200명이 하루아침에 무급휴직 상태가 되었어요. 하루 공사비 손실액만 580만 달러였죠? 일주일이면 4천만 달러였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연쇄 반응이었어요. 부품 공급 업체들이 차례로 계약을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협력업체 17곳이 파산 위기에 직면했죠. 지역사회는 분노로 들끓었어요. 노조와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항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왜 우리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적법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을 왜 체포한 겁니까? 체포하기 전에 대안은 검토해보았습니까? 더욱 충격적인 일은 다른 현장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하이오의 배터리 소재 제조 시설, 엘라베마의 전기차 부품 생산 공장, 미시간의 반도체 패키징 시설,
모든 곳에서 한국 기술진들이 빠지자 생산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붉은색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오하이오 가동률 43% 급락, 엘라베마 불량률 300% 증가, 미시간 납기 지연 평균 45일, 전체 무급휴직자 2,847명, 그제서야 워싱턴이 당황하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포린 폴리시가 충격적인 기사를 발표했어요. 트럼프의 현대차 공장 급습, 미국 배터리 기술 유출 사태 초래, 제목만으로도 심각성이 느껴졌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자체 역량만으로 첨단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설계 전문가들 없이는 생산시설 건설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단정적인 표현이었어요. 추측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단정이었습니다. 기사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체포된 300명 중 80%가 박사급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배터리 셀 설계, 열관리 시스템, 제조 공정 최적화의 핵심 인력이었다. 대체 인력을 확보하려면 최소 3년이 소요될 것이다. 3년이라고요? 3년 동안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는 의미였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관련 특허 중 47%가 한국 기업 소유였어요. 핵심 제조 기술의 68%가 한국에서 개발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기술의 근본까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트럼프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숙련된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 반도체, 조선업, 고가기계류, 특히 이 분야에서 첨단 제조 기술을 재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발언이 나왔죠. 한국인 전용 비자를 확대하겠다. 신속한 복귀를 부탁드린다. 부탁드린다고요? 부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열흘 전만 해도 이런 말을 했던 정부가 말이에요. 한국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5년 경력에서 이런 180도 변화된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딘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 더욱 명료해졌죠. 25% 관세는 분명한 타격이 될 것이다. 하지만 15%로 인하해주는 대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는 것은 훨씬 더 어리석은 거래다. 수치를 다시 확인했어요. 3,500억 달러, 한국 전체 외환 보유액의 84%.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지불하고 굴복적 합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현장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궁지에 몰린 미국은 결국 새로운 선택지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의문이 들었죠. 한국이 정말 우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IMF 위기 때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나라가 말입니다. 1997년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한국 재무장관의 절망적인 목소리, 고개 숙인 협상단의 모습. 그때는 한국이 작은 나라였습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지아 건설 현장이 멈춘 이유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3,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이유를 보면서 말입니다. 한국이 정말 여전히 그 작은 나라일까요? 포린 폴리시의 기사 제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국 배터리 기술 유출 사태? 기술 유출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핵심 기술의 근원, 설계의 핵심, 공정의 알고리즘, 모든 것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우리의 3,500억 달러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지아 사태가 발생하기 2주 전이었어요. 백악관 서관 회의실, 오벌 오피스 바로 옆 그 좁은 공간에서 미국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어요.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한다. 거절하면 관세 25%다? 그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죠. 저는 회의실 모서리에 앉아 있었어요.
35년 동안 이런 자리를 수없이 봤지만 이날만큼은 뭔가 달랐습니다. 상무장관이 브리핑 자료를 펼쳤어요. 일본은 이미 서명했습니다.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에 사인했어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죠. 요아, 일본이 그렇게 했다면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 순간 저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떠올렸어요. 일본 대표단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던 그 장면을 말입니다. 엔화 평가절상, 일본 경제의 버블과 붕괴, 모든 게 그 서명에서 시작됐었거든요. 일본은 늘 그래왔죠. 제가 중얼거렸어요. 옆에 앉은 국무부 차관보가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대통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나? 재무부 장관이 답했어요. 예측 가능합니다. 결국 굴복할 거예요. 늘 그래 왔으니까요. 회의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비아냥거리는 웃음이었습니다. 1997년을 기억하시죠? IMF 위기 때 한국이 어떻게 굴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그때를 생생히 기억했어요. 서울 재무부 청사. 한국 재무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절망적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규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채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였죠. 5천만 인구 1인당 GDP 1만 달러도 안 되는 나라. 미국의 원조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였어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상무장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경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적입니다. 반도체든 자동차든 우리 시장 없이는 버틸 수 없어요. 숫자들이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한미 무역량 연간 1,680억 달러,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 15.2%, 미국 투자기업 고용 23만 명. 보세요. 우리가 관세를 올리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3,500억 달러가 비현실적인 숫자는 아니군? 전혀 아니에요. 일본이 5,500억을 약속했는데 한국이 3,500억을 못 낼 이유가 없죠. 저는 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3,500억 달러, 한국 GDP의 17%, 외환 보유고의 84%,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결론이 난 듯했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단언했어요. 25% 관세냐 3,500억 달러 투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기념탑이 저 멀리 보였죠. 한국이 거절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재무부 장관의 대답이 즉시 나왔어요. 안보 동맹국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박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한국이 정말 1997년 그때와 똑같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한국이 변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상무장관이 물었어요. 글쎄요. 요즘 한국 기업들을 보면 삼성, LG, 현대차,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르다고요? 대통령이 눈을 찡그렸어요. 여전히 작은 나라예요. 우리가 관세를 올리면 무너질 나라입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뭐 어쨌다는 겁니까? 재무부 장관이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인텔이 있고 마이크론이 있어요? 한국 없어도 충분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최근 보고서에서 본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삼성 41%, SK하이닉스 28%, 합치면 69%였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분위기가 이미 결정된 상태였으니까요. 대통령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아, 그럼 한국에 통보하자. 3,500억 달러 아니면 25% 관세다. 언제까지 답변을 받을까요? 2주. 2주면 충분할 거야.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만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백악관 잔디밭을 물들였죠.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정말 1997년 그 한국일까요? 28년이 지났어요. 사람도 변하는데 나라가 안 변할 리 없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게 언제였더라? 2019년이었나요? 서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들, 판교의 IT 단지, 송도의 국제도시. 예전에 보던 그 초라한 서울이 아니었죠. 사람들의 표정도 달랐어요. 1997년엔 절망이 가득했는데 2019년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IMF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였어요. 굴욕을 모르는 세대였죠? 그들이 지금의 한국을 이끌고 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전히 작은 나라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정말 그럴까요? 한국이 정말 우리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1997년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떨리는 목소리, 고개 숙인 협상단, 절망에 찬 표정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장면도 떠올랐어요. 2019년 서울에서 만난 한국 관료의 모습.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에요. 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저는 베개를 뒤집어 썼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굴복할 거예요. 늘 그래 왔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2주 후 그 예감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한국이 우리의 3,400억 달러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이 미국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어요. 우리가 틀렸다는 걸 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에 걸려왔어요. 워싱턴은 자정이 막 넘은 시각이었죠. 저는 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그랜트 씨, 당장 나와주셔야겠어요. 한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2주 기한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답변이 왔다는 거였죠. 승낙한 겁니까? 아니에요. 거절입니다. 순간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거절이라고요? 네.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말입니다. 30분 후 저는 상황실에 앉아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 차분하고 단호해서 오싹할 정도였어요.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상황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국무부 차관보가 중얼거렸어요. 이게 뭔 소리야? 거절한다고? 재무부에서 온 관료가 말했어요. 분명히 실수겠죠. 아니면 협상 전술이거나요. 하지만 저는 그 대변인의 눈빛을 봤어요. 실수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스크린 속에서 대변인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미국 내 한국 기술자들의 비자 제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즉시 이해했어요. 조지아 사태를 직격으로 겨냥한 발언이었어요. 합법적 비자를 가진 한국 기술자들을 체포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습니다. 상무장관이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배은망덕이 아니라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합법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을 기습 체포했는데 가만히 있을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CNN이 속보를 내보냈어요. 일본 5,500억 달러 투자 협정 서명 완료. 아베 총리가 서명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죠. 그 표정이 어둡고 무거웠어요. 마지못해 하는 티가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화면에서 한국 대변인의 모습이 다시 나왔어요. 한국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대조가 극명했어요. 일본은 고개 숙여 서명하고 한국은 당당히 거절하고 상황실이 술렁거렸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한국만 다르게 나오는 거죠? 일본도 처음엔 반발했어요. 하지만 결국 굴복했잖아요. 한국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 대변인의 표정, 목소리 톤, 전체적인 분위기, 뭔가가 1997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절망과 굴욕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차분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주요 기업 총수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거였어요.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LG 구본무, SK 최태원, 한국 경제의 핵심 인물들이 한 목소리를 낸 거예요.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지지한다. 상호 존중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어요. 정말 한국 재벌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1997년엔 이들이 앞장서서 굴복을 주장했는데 말이에요. 미국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고 했던 바로 그들이요. 그런데 이제는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어요.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참모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왜 거절하는 거지? 상무장관이 분석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한국 경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건 자살 행위예요. 숫자를 다시 봤어요. 한미 무역량 1680억 달러, 대미 수출 의존도 15.2%. 분명히 타격이 클 숫자들이었어요. 그럼 왜 거절하는 거야? 대통령이 짜증을 냈어요. 협상 전술일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을 얻으려는 거죠. 아니면 중국이 뒤에서 부추기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 추측들이 나왔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단순한 거절이 아닐까요? 진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절 말이에요. 그 순간 제가 입을 열었어요. 혹시 한국이 정말 변한 건 아닐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한국이 더 이상 1997년의 그 한국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무장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변했다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하는 작은 나라예요. 하지만 조지아 사태를 보면 조지아는 별개 문제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최근 자료를 다시 살펴봤어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한국 69%, 배터리 시장 한국 52%, 조선업 한국 45%. 이게 작은 나라의 숫자일까요? 더구나 이들은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었어요. 기술을 주도하는 선도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한국도 굴복할 거예요. 일본처럼 말이에요. 일본 얘기가 나오자 저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과 한국이 정말 같을까요?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계속 미국에 순응해 왔어요. 버블 붕괴도 잃어버린 20년도 결국 그 연장선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IMF 위기 이후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됐고 현대차는 글로벌 5위 안에 들었어요. LG는 배터리 시장을 장악했고 SK는 화학과 에너지로 영역을 확장했죠. 이런 나라가 일본과 똑같이 행동할까요? 그날 오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거였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굴복하지 마라. 원칙을 지켜라. 당당한 대한민국. 저는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1997년엔 정반대였어요. 그때는 미국 말을 들어야 한다. 살아남으려면 굴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정부에게 굽히지 말라고 응원하고 있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부의 거절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73%였어요.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81%,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 76%, 일본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79%. 숫자가 압도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 변했구나. 국민의식도 경제력도 자신감도 모든 게 1997년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구나. 하지만 워싱턴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바뀔 거예요. 또 경제적 타격이 느껴지면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결국 굴복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한국 대변인의 마지막 말을 다시 들어봤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킬 뿐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28년 전의 절망이나 굴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일본이 고개 숙여 서명할 때 한국만이 고개를 들고 거절했습니다. 그 대조가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CNN 한국의 전례 없는 거절, BBC 일본과 다른 길 선택한 한국,
로이터 미국에 맞선 한국의 도전, 국제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은 미국과 갈등이 생기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번엔 정반대였어요. 삼성전자 3.2%, 현대차 4.1%, LG에너지솔루션 5.8%. 시장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나왔어요. 한국의 거절은 단기적 위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협상력 강화 효과가 있다.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오히려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투자자들이 한국의 자주적 경제 정책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제적 보복 위협을 받고 있는데 주가가 오른다고요? 그 순간 제가 놓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 변한 거구나.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한 거구나. 이제는 미국의 압박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된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한국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견뎌낼 만큼 강해진 걸까요? 아니면 결국 굴복하고 말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엔 1997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원칙이 있는 나라다. 그 선언이 워싱턴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저도 흔들려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워싱턴의 모든 회의실에서 같은 질문이 나오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한국만 다르게 나오는 거지? 저는 국무부 브리핑룸에서 그 질문을 수없이 들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대형 스크린 2개가 나란히 켜져 있었어요. 왼쪽 화면 아베 총리가 서명하는 모습, 고개를 숙인 채 펜을 들고 있었어요. 오른쪽 화면 한국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하는 모습,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죠? 합리성을 벗어난 요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어요. 국무차관이 중얼거렸어요. 일본은 늘 그랬다. 그러나 한국은 아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에게 번개 같은 깨달음이 온 건 일본과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구나. 고이 85년 플라자 합의를 떠올렸어요. 일본 대표단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던 그 장면을 말입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일본이 미국에 완전히 굴복하기 시작한 게 엔화 급등, 부동산 법을 잃어버린 20년, 모든 게 그 서명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일본은 또 고개를 숙였어요. 일본 총리실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보좌관이 보고했어요.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굴복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추가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요. CIA 분석관이 자료를 들고 왔어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를 비교해 봤는데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올라왔어요. 일본 대미 수출 의존도 19.8%, 한국 대미 수출 의존도 15.2%.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숫자들을 보니 얘기가 달랐습니다. 핵심 기술 보유도를 보십시오. 메모리 반도체 일본 3%, 한국 69%, 배터리 일본 15%, 한국 52%, 조선업 일본 13%, 한국 45%. 압도적인 차이였어요. 일본은 1990년대 이후 핵심 기술을 대부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저는 도대체 언제 한국이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분명히 1997년엔 완전히 다른 나라였는데 말이에요. 그때 제가 서울에 갔을 때를 떠올렸어요. IMF 본부가 설치된 서울 시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표정,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선 시민들,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한국 재무부 관료가 했던 말이 생생했어요.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재무부 장관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갖췄습니다. 28년 만에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분석관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십시오. 1997년 vs 2025년. 삼성전자 메모리 17%, 41%,
현대차 글로벌 순위 11일이 5위, LG 배터리 0% 27%, SK화학 미미 세계 5위.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이었어요. 반대로 일본은 소니 20% 8%, 도요타 12% 10% 근소 하락, 파나소닉 배터리 30% 7%. 일본은 정체되거나 후퇴했는데 한국은 급성장한 거였어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분석관이 결론을 내렸어요. 일본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한국은 독립적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국무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일본 모델이 한국에 통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해요. 재무부 장관이 말했어요. 관세만으로는 부족해요. 다른 카드를 써야 합니다. 다른 카드라고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상무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안보카드는 어떨까요? 안보카드, 즉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자는 얘기였어요. 주한미군 방위비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아니면 철수를 암시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위험하긴 하지만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부분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네,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반응을 보면 안보카드도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어요. 유럽연합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일방적 경제 압박보다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대화를 촉구한다. 중국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자주적 입장을 지지한다. 심지어 호주와 뉴질랜드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협상은 강압이 아닌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한국 편에 서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건 1997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나라가 미국 편이었거든요. 한국이 IMF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거절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일본 내부 반응이었어요. 도쿄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한국을 배워라. 굴복 외교 중단하라. 당당한 일본을 원한다. 일본 국민들이 자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베 총리 지지율이 하루 만에 18%포인트 급락했어요. 언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사히 신문, 한국의 당당함 베르스 일본의 굴욕, 마이니치 신문, 언제까지 미국 눈치만 볼 것인가? 요미우리 신문, 한국에게 배우는 자주 외교, 일본이 서명한 게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한 거였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멍하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우리가 의도했던 건 정반대였어요. 일본의 굴복을 보여주면서 한국도 겁먹게 만들려 했는데 오히려 한국의 당당함이 더 부각된 거였죠. 그들의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조용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CNN에서 특별 분석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한국의 선택, 새로운 중경욱 외교의 모델.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반미가 아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동맹 모델이다. 일본식 굴복 외교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다. 이것이 21세기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 왜 국제사회가 한국을 지지하는 거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중경국들에게 희망을 준 거였어요. 네, 우리도 미국에 무조건 굴복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거죠. 반대로 일본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결국 미국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인상을 준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어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모델이라면 한국은 미래의 모델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
1997년의 한국이 아니라 2025년의 한국을 봤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반도체 강국, 배터리 강국, 조선 강국,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닌 기술 선도국,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굴복할 리 없었어요. 오히려 원칙을 지키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할 나라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말이에요. 한국의 거절 발표 후 제 책상 위로 첫 번째 긴급 보고서가 날아왔어요. 조지아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건설 완전 중단. 빨간 글씨로 쓰인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고서들이 연달아 쏟아져 들어왔어요. 오하이오 배터리 소재 공장 가동률 급락, 엘라베마 전기차 부품 생산 라인 마비, 미시간 반도체 패키징 시설 납기 지연. 저는 보고서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경악했어요. 붉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조지아 가동률 0% 건설 중단, 오하이오 가동률 52%, 엘라베마 무급휴직 128명, 미시간 하루 손실 4,070만 달러, 부품이 없었어요. 그것이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긴급히 현장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체 공급처는 찾아봤습니까? 네, 물론이죠. 하지만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품질이 맞지 않아요? 한국 부품 대비 30% 성능 저하입니다. 규격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정밀도가 떨어져서 조립이 안 됩니다. 수량 확보는 최대한 구해봐도 필요량의 20%밖에 안 돼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공급망을 장악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오후 2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GM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거였어요.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공급 중단. 하루 생산량 2,300대가 0대로 떨어졌어요. 한국 협력사들이 일제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현장 보고는 참혹했어요. 3,200명의 근로자 중 1,800명이 당일 무급휴직 처리됐습니다. 연쇄 반응이 시작됐어요. GM 공급망에 연결된 부품업체 사업 밀릴 곳이 도미노처럼 타격을 받았어요. 볼트 하나, 나사못 하나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었거든요. 제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포드 디어본 공장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없어서 생산 라인 6개 중 4개가 멈췄어요. 하루 손실액만 680만 달러였습니다. 테슬라 오스틴 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배터리 셀 공급 중단으로 가동률이 32%까지 떨어졌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위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공급망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고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과소평가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몰랐던 거죠.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에 이렇게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 4시 지역사회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조지아주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항의 전화를 걸어왔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80억 달러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3,000명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오하이오주 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배터리 공장 근로자 850명이 무급휴직됐어요. 이들이 월급을 못 받으면 지역 경제가 무너져요. 엘라베마 주지사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합법적 비자 가진 사람들을 왜 체포했습니까? 그 후폭풍을 생각해 봤어야죠. 현장의 울음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실제로 울음소리였어요.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실업자들의 목소리였거든요. 20년 동안 이 공장에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문 닫는다니.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내죠? 다른 일자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 지역엔 이 공장밖에 없어요. 조지아 애틀랜타 지역 실업률이 하루 만에 3.2%에서 8.7%로 뛰었어요. 관련 서비스업까지 타격을 받았거든요. 공장 근처 식당, 주유소, 편의점들이 줄줄이 매출 급감을 겪었어요. 노조도 들고 일어났어요. 전미자동차 노조가 워싱턴으로 몰려왔어요. 정부가 일자리를 없앴으니 정부가 책임져라. 피켓을 든 노동자들이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돌려놔라. 일자리를 살려라.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돌려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던 바로 그들이 말이에요. 이제는 정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더욱 충격적인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요. 미국 제조업의 한국 의존도 실태 조사. 숫자들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 한국 의존도 73%, 반도체 패키징 소재 한국 의존도 58%,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한국 의존도 67%, 조선 특수강재 한국 의존도 84%, 평균 의존도가 65%였어요. 즉, 한국 공급이 중단되면 미국 제조업의 절반 이상이 마비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의존이 아니라 종속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경제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공급망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 기술에 종속돼 있었어요. 종속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작은 나라, 의존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특히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국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밤 10시 기업들로부터 긴급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GM 즉시 한국과 협상해달라. 공장 가동 중단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포드 한국 부품 없이는 전기차 생산이 불가능하다. 정부 차원의 중재가 필요하다. 테슬라 배터리 공급망 복구가 시급하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보잉 항공기 부품 공급 차질로 납기가 6개월 지연될 예정이다. 하나같이 절규에 가까운 요청들이었어요. 이들 기업의 주가는 이미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GM, 2.3% 포드, 15.4% 테슬라, 5.9% 보잉, 11.2%.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였어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도 나왔어요. 한국 공급망 중단이 장기화되면 미국 제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것.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선 산업 안보 위기다. 정부는 즉시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 산업 안보 위기라는 표현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CNN 미국 제조업, 한국 의존의 위험성 드러나 폭스뉴스 공급망 위기, 정부 대응 실패. CNBC 한국 없는 미국 제조업은 불가능. 모든 언론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없으면 미국 제조업이 굴러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자정이 넘어서 제가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전국 34개 주에서 한국 관련 공장 가동 중단, 직접 피해 근로자 24만 400명, 간접 피해 주산 156천 명 일일 경제 손실 2,400만 달러. 숫자들이 현실감 없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니오라고 한마디 한 것만으로 미국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공포를 말이에요. 한국이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공포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통제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었어요. 공급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말이에요. 그 끈을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을 당기자 미국 전체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미국 제조업은 한국 기술의 절반 이상 의존하고 있다는 걸, 그게 한국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산업의 생명선이라는 걸 말이에요. 새벽 2시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초조해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아니, 이제는 작은 나라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미국 제조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기술 강국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걸,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 제조업 마비 상황이 계속되자 워싱턴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안보 카드였습니다. 그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방장관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저 한국이 경제협력에 나서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0% 추가 인상할 수밖에 없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50% 추가 인상이라고요? 현재 12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올린다는 뜻이에요. 재무장관이 보충 설명했어요. 그것도 거부한다면? 국방장관이 말을 멈췄어요. 그것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통령이 직접 물었어요.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일부는 찬성하는 눈치였지만 다른 일부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너무 나간 것 아닙니까? 국무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보와 경제를 연결하는 건 위험해요. 위험하긴 하지만 효과적일 거예요. 국방장관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부분이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반응을 보면 이번에도 예상과 다를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3시간 후 한국의 첫 반응이 나왔어요.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안보를 인질 삼은 협상은 협상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그 말이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예상 가능했어요. 블러핑일 거예요? 한국이 미군 철수를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어요. 상무장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북한이 바로 옆에 있는데 미군 없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런데 한국 내부 반응은 우리 예상과 달랐어요. 첫 번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국민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미국의 방위비 추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23%.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73%. 73%가 거부해야 한다고 답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굴복하면 안 된다. 67%. 67%의 국민이 미군 철수를 감수하더라도 굴복하면 안 된다고 답한 거였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안보가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여론이 나올 수 있죠? 답은 곧 나왔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10만 명의 시민이 모였어요. 촛불을 든 시민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안보는 협박의 카드가 아니다. 원칙을 지켜라. 굴복하지 마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1997년 IMF 위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때는 미국 말을 들어야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미국 압박에 굴복하지 마라고 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삼성, 현대차, LG, SK 총수들이 다시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방위비 협상은 경제 협상과 분리돼야 한다. 안보를 볼모로 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벌들까지 정부를 지지한 거였어요. 1997년엔 재벌들이 앞장서서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자고 했는데 말이에요.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렸어요. 삼성전자 2.3%, 현대차 3.1%, LG 에너지 솔루션 4.2%. 불안감이 시장에 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애국 매수라는 말이 온라인에서 확산됐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기업을 지켜야 한다. 우리 기업 주식을 헐값에 팔 수 없다. 정부를 믿고 같이 버티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몰리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했어요. 삼성전자 1.8%, 현대차 2.4%, LG 에너지 솔루션 3.1%. 주가는 흔들렸지만 국민들은 주식을 사들였어요. 애국 매수라는 말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안보를 건드렸는데도 한국이 더 단결하고 있었거든요. 반대로 미국 내부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지아주에서 실업자가 된 미국인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어요. 워싱턴이 잘못했다. 한국 기술자들을 돌려놔라. 우리 일자리를 살려라. 피켓을 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들렸어요. 엘라베마 공장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부가 일자리를 없애놓고 이제 안보까지 들먹이냐? 한국과 싸워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미국 노동자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어요. 한편 한국 본사 근로자들은 정반대 반응을 보였어요. 삼성 수원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나라와 함께 버티겠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근로자들도 같은 입장을 밝혔어요. 회사가 어려워도 원칙은 지켜야 해요.
LG 창원 공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였습니다. 극명한 대조였어요. 미국 노동자들은 정부를 원망하고 한국 노동자들은 정부를 지지했어요. 국제사회 반응도 우리에게 불리했어요. 대만 외교부가 성명을 냈어요. 안보 문제를 경제 협상에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호주 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동맹국 간에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어야 한다.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이 가장 직접적이었어요. 안보까지 압박하는 것은 지나쳤다. 유럽연합도 한국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어요. 일방적 압박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 전 세계가 미국의 안보 카드 사용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CNN도 비판적 보도를 했어요. 방위비 카드로 한국 흔들기 오히려 역풍 맞아. BBC는 더욱 신랄했어요. 미국의 협박 외교, 동맹 신뢰 훼손, 심지어 미국 내 언론들도 우려를 표했어요. 뉴욕타임스 안보와 경제 연결한 위험한 도박, 워싱턴 포스트 동맹을 볼모로 한 무리한 압박, 월스트리트 저널 경제 갈등이 안보 위기로 비화, 언론들까지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 카드도 실패했다는 걸, 오히려 한국의 결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말이에요. 워싱턴의 카드가 강할수록 한국의 결의는 더 단단해졌어요. 기업도 국민도 정부도 모두 한 목소리였어요. 이번엔 굴복하지 않는다. 그 결의가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혼란에 빠졌어요. 35년 동안 워싱턴에서 일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이 모든 카드를 다 써봐도 상대방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 오히려 더 강해지는 상황을 말이에요. 방위비와 주한미군까지 건드린다고요? 제 마음속에서 웅궁 울리는 질문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이게 동맹인가, 협박인가? 동맹국에게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도 되는 건가?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1997년에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안보를 볼모로 해도 굴복하지 않을 만큼 강해진 나라였어요.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민 의지로도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미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거절이 전 세계에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도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메시지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일본의 5,500억 달러 협정 서명 3일 후였어요. 도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베 총리가 서명한 바로 그 협정을 일본 국민들이 거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여론조사였어요. 이놈 내 500억 달러 투자 협정을 지지하십니까? 지지 31%, 반대 64%, 반대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한국의 대응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78%, 아니다 22%. 일본 국민 73%가 한국의 거절을 지지한다고 답한 거였어요. 자국 정부는 반대하면서 타국의 선택은 지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이 결과를 보며 경악했어요. 일본 국민들이 자국 정부보다 한국을 더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도쿄 거리에서 시위가 터져 나왔어요. 시부야 교차로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을 배워라! 굴욕 외교 중단하라! 당당한 일본을 원한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일본 시민들이 한국을 본받자고 외치고 있었어요. 35년 동안 워싱턴에서 일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 봤어요. 동맹국 국민이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NHK 뉴스가 생중계했어요. 한국처럼 당당하게 거절했어야 했다. 왜 우리만 미국 앞에서 굽신거리냐? 5,500억 달러면 우리 세금 30년 치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반발이 강했어요. 20, 30대 여론조사에서는 더욱 극명하게 나왔어요. 정부 협정 반대 81%, 한국 대응 지지 87%,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가 확산됐어요. 한국을 배우자, 내 굴욕 협정 반대, 당당한 일본,
소셜미디어가 반정부 정서로 들끓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글이 있었어요. 한국은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했다. 우리는 왜 항상 예스만 할까? 이 글이 10만 번 공유됐어요. 일본 언론들도 정부를 맹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아사히 신문 굴욕의 협정, 국민 자존심 짓밟아, 마이니치 신문 한국의 당당함 베이스 일본의 굴복, 요미우리 신문 언제까지 미국 눈치만 볼 것인가? 심지어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까지 비판에 동참했어요. 일본도 한국처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모든 언론이 한국을 부러워하면서 자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어요. 정치권도 흔들렸어요. 자민당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총리가 너무 성급하게 서명했다. 한국의 협상력을 배워야 한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독단. 당내 중진들까지 총리를 비판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야당은 더욱 공격적이었어요. 이것은 21세기 불평등 조약이다. 한국을 보라. 당당하게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있다. 일본도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국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어요. 내각 지지율 조사 결과였어요. 지지율이 하루 만에 18%포인트 급락한 거였어요. 42%에서 24%로 추락했어요. 이는 정권 위기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불지지 이유였어요. 미국에 굴복한 외교 67%, 국민 여론 무시 23%, 한국보다 못한 협상 8%, 67%가 미국에 굴복한 외교 때문이라고 답한 거였어요. 그리고 8%는 아예 한국보다 못한 협상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한국과 직접 비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의도했던 건 정반대였거든요. 일본의 굴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하려 했는데 오히려 한국의 당당함이 더 부각된 거였어요. 일본 경제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이 성명을 냈어요. 5,500억 달러는 일본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다. 도요타 회장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한국 기업들이 부러워 보인다. 그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부러워 보인다고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제 언론들도 이 상황에 주목했어요. CNN 일본 내 반정부 시위, 한국 모델 부러워해, BBC 일본 국민들 한국을 배워라 외쳐, 로이터 일본의 굴복 vs 한국의 당당함, 극명한 대조. 전 세계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교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새로운 중경국 외교의 모델을 제시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굴복 외교에 머물러 있다. 독일 슈피겔지도 비슷했어요. 21세기에는 한국식 당당함이 일본식 굴복보다 더 존경받는다. 영국 가디언지는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한국의 거절이 일본의 서명보다 더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의 평가가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굴복이 아니라 당당함이 더 높게 평가받고 있었어요. 한 워싱턴 내부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국무부 브리핑에서 기자가 질문했어요. 일본의 협정 서명이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것은 일시적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는 73%가 한국을 지지한다고 나왔는데요. 각국의 여론은 변할 수 있어요? 설득력 없는 답변이었어요. 실제로는 당황하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35년 동안 이런 상황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맹국이 굴복했는데도 다른 나라가 더 존경받는 상황. 전 세계가 굴복보다 당당함을 선택하는 상황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일본은 우리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왜 비난받고 있을까요? 한국은 우리를 거부했는데 왜 찬사를 받고 있을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시대가 바뀐 거였어요? 과거에는 강대국에 굴복하는 게 현명한 선택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원칙을 지키며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더 존경받는 시대가 된 거였습니다.
한국이 그 변화를 읽어냈고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비교하고 있었어요. 굴복하는 일본 vs 당당한 한국, 과거의 외교 vs 미래의 외교, 종속적 관계 vs 대등한 관계, 모든 비교에서 한국이 승리했어요. 예,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모델이 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외교 모델로 말이에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본의 굴복을 보여주면서 한국을 압박하려 했는데 오히려 한국의 위상만 높여준 꼴이 됐어요. 세계는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승리했어요. 당당함이 굴복을 이긴 거였습니다. 원칙이 타협을 이긴 거였어요. 미래가 과거를 이긴 거였습니다.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새로운 외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에서 일본은 그리고 미국은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미국 경제 손실이 3억 3천 6백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날 오전 백악관 상황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대통령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전략을 세운 거야?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상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서로를 노려봤어요. 책임을 떠넘기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경제 카드가 통할 줄 알았어요. 상무장관이 변명했어요. 이 안보 카드까지 썼는데도 한국이 버틸 줄은. 국방장관도 말꼬리를 흐렸어요. 저는 회의실 한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35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한 나라 때문에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브리핑 자료가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전국 실업자 4만 5천 명, GM주가 마이너스 23%, 포드주가 마이너스 28%, 테슬라 주가 마이너스 6.2%의 붉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정치적 타격이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42%에서 31%로 급락했어요. 경제 정책 실패라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저 중간 선거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정치 담당 보좌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의회를 잃을 수도 있어요. 더욱 굴욕적인 건 국제사회 반응이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조롱했어요. 미국의 패권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강대국 미국도 한국 앞에서는 무릎 꿇는구나. 심지어 유럽연합에서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일방주의적 접근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프랑스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동맹국들까지 우리를 비판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캐나다 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최선이다. 압박은 해답이 아니다. 호주 총리는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상호 존중이 기본이어야 한다. 전 세계가 한국 편에 서고 있었어요. 미국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CIA 국장이 긴급 보고를 가져왔어요.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어요. 북한까지요? 북한은 남조선의 자주적 입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북한이 남한을 지지한다니요? 중국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한국의 원칙적 입장은 모든 중견국의 모범이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 말이었어요. 이제 미국은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고해라. 국무장관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조지아, 오하이오, 엘라베마, 미시간, 총 44개 주에서 한국 관련 생산 라인이 중단됐어요. 경제적 손실은 2,400만 달러가 2주간 누적돼 3억 3,600만 달러입니다. 실업자는 45천 명이고 계속 증가 중이에요.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대체 공급처는 품질과 수량 모두 한국을 따라올 수 없어요.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3년이라고요? 3년 동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때 재무장관이 가장 치명적인 보고를 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한국 리스크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한국 리스크요? 한국과의 갈등이 미국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제 한국이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였어요.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다우지수가 연일 하락세를 보였어요. 제조업 관련 주식들은 더욱 심각했어요.
캐터필러 31%, 보잉 27%, 스라웸 22%. 미국 경제의 핵심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35년 동안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미국을 흔들 수 있는 강국이 돼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강해진 걸까요? 1997년 IMF 위기 때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던 그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NO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였습니다. 그 순간 대통령이 결론을 내렸어요. 대통령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한국에 사과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사과라고요? 상무장관이 되물었어요. 우리가 왜 사과를... 현실을 봐라! 대통령이 소리쳤어요.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잖아.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고. 하지만 체면이 경제보다 중요한가? 대통령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미국이 결국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에요. 협상 테이블로 존중하는 자세로 돌아가라. 대통령의 지시였어요. 그 순간 저에게 보고서 작성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랜트, 네가 한국 담당이니까 상황 분석 보고서를 써라.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35년 경력을 총동원해서 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동맹은 명령이 아니라 존중이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우리가 틀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미국 산업의 열쇠다.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핵심 파트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21세기 동맹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다. 그리고 이 격변의 시기를 겪으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더 이상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가 됐어요.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의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그 새로운 동맹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21세기 동맹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존중의 논리로 작동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원칙을 지키며 당당하게 맞서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한국이 그 변화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의 선택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동맹의 시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고 미국은 결국 그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35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대등한 강국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타드스 그랜트의 35년 워싱턴 경험이 증명한 한 가지 진실, 더 이상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 산업의 열쇠를 쥔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원하던 그 나라가 2025년에는 합리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겠습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한 거였어요. 동맹은 명령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21세기는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의 시대예요. 한국이 보여준 원칙과 당당함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문을 열었어요. 작은 나라도 강대국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 세계 중경국들에게 선물한 거였어요. 이런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수